한국만이 진정한 친구다. UAE가 선언했습니다. 드론 130기가 쏟아지던 사막의 밤, 미국은 UAE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천공이 130기를 전부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납고 가장 깊은 곳, 아직 덮개가 씌워진 채 서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끝까지 숨겨두었던 진짜 무기였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 사막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일을 공개합니다. 한 가지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2년 전 저는 대한민국의 무기를 종이 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점수를 줬는데 꼴찌였죠.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평가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제가 틀릴 리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런데 2년 뒤 사막 한가운데서 그 종이가 제 발밑을 무너뜨렸습니다. 제 이름은 토마스 하디입니다. 나이는 58, 미국 국적이죠. 전직 펜타곤 미사일 방어국 고위 관료였고 지금은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수석 방산 조달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킬 무기를 골라왔습니다. 제 서명 하나에 수조 원짜리 계약이 결정됐습니다. 그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처절하게 틀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부다비 국방부 지하 3층에 보안회의실이 있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외부 통신이 차단되죠. 들어가는 순간 바깥 세상과 완전히 끊기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차기 방공체계 입찰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렸습니다. UAE의 하늘을 앞으로 30년간 책임질 무기를 고르는 자리였죠. 심사위원은 7명이었고 저는 그중 1명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국기가 3개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3개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대 이스라엘 대결이고 한국은 들러리구나 라고요. 미국 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양복이 빳빳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자료집이 두꺼웠습니다. 걸프전부터 이라크전까지 실전 데이터를 줄줄이 펼쳤습니다. 화면에 요격 장면이 떴습니다.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치고 표적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는 영상이었죠.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도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의 실전이 증명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제 머릿속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19년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이 사우디 하늘을 뚫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배치되어 있었는데도 아람코는 불탔죠. 세계 최대 정유시설이 하루아침에 멈춰버렸습니다. 그 보고서가 바로 제 서류함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넘기면 안 되는 페이지였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이스라엘 팀이 두 번째였습니다. 실전 요격 영상을 틀었는데 가자지구에서 날아오는 로켓을 하늘에서 불꽃처럼 터뜨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인상적이긴 했죠. 하지만 이 체계는 단거리 방어용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메모를 적더군요. 저도 적었습니다. 성능은 인정하되 우리 위협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한국팀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방공 시스템 옆에 붙어 있는 게 그냥 어색했으니까요. 자동차는 알았습니다. 반도체도 알았죠. 그런데 미사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피를 흘려본 무기가 아니었으니까요. 한국 측 엔지니어가 화면을 켰습니다. 천궁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탐지와 추적과 유도를 단 한 대의 차량에 통합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360도 전 방향 동시 감시가 가능하다고 했죠. 콜드 런칭 기술로 수직 발사 후 공중에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요격률 96%라고 했습니다. 저는 옆 심사위원에게 메모를 넘겼습니다. 거기에 딱 한 줄 적었습니다. 미국산으로 이미 결정 아닌가 라고요. 심사위원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군요. 한국 엔지니어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96%라는 숫자를 심사표에 옮겨 적으면서 바로 옆에 작게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실전 데이터 없음, 카탈로그 수치에 불과, 검증 불가, 그리고 콜드 런칭 기술 설명 옆에도 적었습니다. 실전 환경 미적용, 추가 확인 필요, 전부 부정이었죠. 한국 팀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심사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용감하긴 하다, 라고요. 다른 심사위원이 덧붙였습니다. 가격만 싸면 뭐합니까? 실전에서 못 맞추면 고철이죠, 라고요. 저도 웃었습니다. 최종 심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에 준 점수는 경쟁국 중 꼴찌였습니다. 미국에는 최고점을 줬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검토 대상 목록에서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부다비 한 호텔에서 저는 리처드 벤스와 마주 앉았습니다. 리처드는 글로벌 디펜스라는 미국 초대형 방산업체의 중동 총괄 부사장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인데 그 나이에도 양복핏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었죠. 테이블 위에 크리스탈 위스키 잔을 올려놓고 한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더군요. 화면에는 자기 회사 주가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오늘 입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왔더군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리처드가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그 표정 아직도 기억납니다. 비웃음도 아니었고 경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관심이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오래 못 버틸 겁니다. 기술 이전도 안 되고 유지보수 네트워크도 없으니까요. 저는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리고 건배했습니다.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위해서 라고 말하면서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호텔 창밖 야경 속으로 퍼졌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에 아부다비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커튼을 쳤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 결론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산 천궁은 도입 불필요. 미국산 패트리어트 대비 실전 신뢰도 현저히 부족. 가격 경쟁력 외 장점 없음.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떠올릴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년 뒤였습니다. 저는 페르시아만 연안 방공시설 정기 점검 출장 중이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고요합니다. 바람 소리와 모래가 부딪히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곳이죠. 그때 경보가 울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란 내륙 방향에서 페르시아만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죠. 130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년 전 제가 꼴찌를 줬던 그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오작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기 점검 기간에는 시스템 테스트로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경보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졌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기지 부관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하디 고문님, 지휘소로 와 주십시오. 지금 당장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휘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세르 대령이 레이더 화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더군요. 붉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란 내륙 방향에서 페르시아만을 향해서요. 레이더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이란 내륙 발사 거점에서 다수의 비행체 포착. 현재 규모 추정 130기 이상. 속도 시속 200에서 250 사이. 도착 예상 시간 약 90분. 130기.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지난달 이란이 탄도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날렸을 때 기지 전체가 긴장했었습니다. 그때가 22기였습니다. 지금은 130기입니다. 6배였죠. 숫자가 6배라고 해서 위협이 6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세르 대령이 패트리어트 배치 현황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발사 가능한 미사일이 18발이었습니다. 18발로 130기를 막아야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요격률 79%를 적용하면 14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16기는 그대로 통과합니다. 116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생각했습니다. 아부다비 정유시설이 떠올랐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이 떠올랐습니다. 제베랄리 항구가 떠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끊깁니다. 유가가 폭등하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 경제가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계산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나세르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40년 동맹이었으니까요. 패트리어트를 도입할 때 리처드가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토마스. 동맹의 약속이에요. 당신들의 하늘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서약이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가 추천서에 서명한 이유이기도 했고요. 통신 장교가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지휘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레이더 소리만 들렸죠. 붉은 점들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90분이 줄어들고 있었죠.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통신 장교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더군요. 중부사령부 응답입니다. 현재 인도양 방면 작전 수행 중, 가용 자산 없음. 지원 불가. 지휘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가용 자산 없음. 지원 불가. 16글자였습니다. 40년 동맹의 무게가 16글자로 끝났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를 보내고 있다는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긴급 군사 지원 보도도요. 대만 해협 긴장 고조 분석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의 생산 라인은 이미 다른 나라 물량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여러 고객 중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동맹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리처드 벤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어젯밤 어딘가에서 그가 태블릿 화면을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 회사 주가가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화면을요. 패트리어트가 뚫리면 저들은 2배의 돈을 주고 업그레이드를 사게 될 거야. 직접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계산서라는 것을요. 2년 전 호텔 만찬에서 그와 건배하던 장면이 스쳤습니다.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위해서 잔이 부딪히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파트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세르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디 고문님, 시간이 없습니다. 주요 시설 인원 대피 명령을 건의합니다. 대피. 그 말은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두바이를 포기하고 아부다비 정유시설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휘소 안에 장교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달 자문위원이 답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나라에 무기를 골라온 사람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제가 패트리어트를 추천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목록에서 지웠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화면이었습니다. 붉은 점 130개가 다가오는 화면, 그리고 그것을 막을 18발의 미사일. 숨이 막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8분 남았습니다. 그때 나세르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하디 고문님, 경납고에 한국 것이 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 2년 전 심사석에서 꼴찌를 준 그 나라였습니다. 카탈로그 수치에 불과하다고 적었던 그 무기였습니다. 용감하긴 하다고 웃었던 그 팀이었습니다. 나세르가 이어 말했습니다. 왕실 직속 결정으로 소규모 도입이 별도 진행됐습니다. 고문님의 추천서와는 별개로 위에서 따로 움직인 겁니다. 별개로. 따로. 제 추천서가 무시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지워버린 한국을 왕실이 직접 불러들인 것이었죠. 자존심이 긁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점 130개가 중요했습니다. 78분이 중요했습니다. 나세르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경납고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휘소 문을 열었습니다. 사막 밤 공기가 차갑게 밀려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맑은 밤이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130기의 드론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이더만이 알고 있었죠. 경납고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미 불을 켜놓았더군요. 그리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어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장비를 점검하는 소리. 저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죠. 사막 한가운데서 이 소리는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더군요. 시계를 봤습니다. 76분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작업용 투광기 4대가 천장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시더군요. 사막의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적응하는데
몇 초가 걸리더군요. 그리고 보였습니다. 경납고 한가운데 거대한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패트리어트 발사대를 수없이 봤지만 그것과는 형태가 달랐습니다. 각이 졌습니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발사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각 발사대마다 포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가 상단에 장착되어 있었는데 아직 회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돌아갈 것처럼 대기 상태였죠. 천궁이었습니다. 2년 전 심사석에서 꼴찌를 준 그 무기가 지금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탈로그 사진과는 달랐습니다. 실물은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쇠덩이의 무게가 공기를 누르고 있는 것 같더군요. 발사대 주위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UAE 기술자 2명이 매뉴얼을 펼쳐들고 연결부를 더듬더듬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3명이었습니다. 움직임이 달랐죠. UAE 기술자들이 매뉴얼을 보며 한 줄 읽고 한 단계 움직이는 동안 그 3명은 매뉴얼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시선이 정확했습니다. 한 사람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었고 눈이 작았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의 숫자와 그래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나세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입니다. 어제 도착했습니다. 어제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출장 보고서 어디에도 한국 기술진 도착이라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나세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만약을 위해 본국에서 파견됐습니다. 왕실 직속 라인입니다. 만약을 위해 그 말이 걸렸습니다. 만약이라는 건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드론 130기가 날아오는 이런 상황을요. 한국 기술진이 어제 도착했다는 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3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세르가 50대 엔지니어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동 준비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25분이면 됩니다. UAE 기술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매뉴얼로는 40분 이상 걸립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전 점검을 이미 끝냈습니다. 케이블 최종 연결과 소프트웨어 교정만 남았습니다. 25분이면 충분합니다. 40분이 25분이 됐습니다. 15분이 생겼죠. 전쟁에서 15분은 때로는 영원과 같기도 하고 때로는 눈 깜짝할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5분은 살과 죽음 사이에 걸린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엔지니어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130기입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긴장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설명하려는 제스처도 없었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막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가 태블릿을 돌려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발사대 사기, 포드당 8발, 총 32발. 요격률 96% 적용 시 1사이클, 격추 예상치 30.7기. 재장전 소요 시간 6분 내. 4사이클 완료 시 총 발사 128발, 격추 예상치 122.88기.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32발씩 4번이면 128발이었습니다. 122기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130기에서 122기를 빼면 8기가 남습니다. 그 8기가 어디로 떨어질지는 확률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어트 18발로 14기를 잡고 116기를 통과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116기 통과와 8기 통과, 그 차이가 두바이가 서 있느냐 불타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재장전 6분 동안은요? 그 6분 동안 드론은 계속 다가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본국에서 주말 없이 생산 라인을 돌려서 요격탄 30발을 먼저 보냈습니다. 예비탄이 경납고 뒤쪽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재장전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약 배치를 어제 미리 완료했습니다. 저는 경납고 뒤쪽을 봤습니다. 컨테이너가 3개 쌓여 있었습니다. 주말 없이 생산 라인을 돌렸다는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미국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생산 라인이 다른 나라 물량으로 꽉 차 있다며 지원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한국은 주말도 쉬지 않고
미사일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막까지 사람을 보내고 탄약을 보내고 사전 점검까지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제가 멍청한 말을 했습니다. 긴장했던 겁니다. 이대로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 경제도 버티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원유 비축량이 넉넉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케이블을 점검하던 그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입니다. 그리고 그 208일이 닳기도 전에 우리가 저들의 심장을 부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꼴찌를 줬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 웃음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 있었습니다. 케이블이 연결됐습니다. 계기판에 불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불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노란불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렸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점점 빨라졌습니다. 윙하는 소리가 낮고 깊게 경납고 안을 채웠습니다. 2년 전 저는 이 레이더를 카탈로그 수치라고 적었습니다. 360도를 동시에 보면서 여러 표적을 한꺼번에 추적하고 요격 명령까지 내린다는 설명 옆에 실전 환경 미적용, 추가 확인 필요라고 썼습니다. 지금 그 안테나가 제 눈앞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하늘을 훑고 있었습니다. 130개의 드론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세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가동 준비 거의 완료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뒤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가동 준비 완료. 그가 말했습니다. 25분이 아니라 22분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드론 도착까지 51분 남았습니다. 패트리어트였다면 지금쯤 철수 명령이 내려졌을 겁니다. 두바이가 포기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납고 안에서 천궁의 레이더가 돌고 있었습니다. 초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비 완료 상태였습니다. 저는 경납고를 나왔습니다. 지휘소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계산기를 쥐고 떨던 그 손이 지금은 멈춰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더군요. 51분 뒤에 그 숫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판명됩니다. 96%가 실제로 나오는지 아니면 제가 2년 전에 적었던 것처럼 카탈로그 수치에 그치는지요. 그런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휘소로 돌아왔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붉은 점 130개가 하나도 줄지 않은 채 페르시아만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상 도착까지 48분. 나세르 대령이 지휘석에서 경납고와 교신 중이었죠.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붉은 점들 사이로 예상 경로가 부채꼴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분산 공격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정유시설 방향 40여 기, 두바이 국제공항 방향 30여 기, 제베랄리 항구 방향 20여 기, 나머지는 경로 미특정. 쇠덩이 비가 5갈래로 쏟아져 내려오는 형태였습니다. 나세르가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천궁 사격 대기 완료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콘솔에 직접 안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원 숙련도로는 실전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도 아닌 한국인들이 130기 드론이 날아오는 전쟁터 한가운데 콘솔 앞에 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격에 실패하면 드론이 이 기지 위로 떨어집니다. 그 콘솔 위로도 떨어집니다. 그걸 알면서 앉은 것이었죠. 미국은 공문 한 장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국은 콘솔 앞에 목숨을 놓았습니다. 사거리 진입 담당관이 외쳤습니다. 나세르가 명령했습니다. 천궁, 교전 개시. 2초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납고 방향에서 하얀 섬광이 사막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소리보다 빛이 먼저 왔습니다. 쾅! 지휘소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밝은 점이 수직으로 솟구친 뒤 공중에서 방향을 꺾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부채꼴 편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360도 사각지대가 없다고 했던 말이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파란 점들이 붉은 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요격 성공.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기 격추, 20기 격추. 속도가 붙었습니다. 30기. 그리고 멈췄습니다. 탄소진. 재장전 개시합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32발이 전부 나간 것이었습니다.
30기 격추, 남은 드론 100기, 그리고 재장전 6분. 지휘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레이더 소리만 남았습니다. 붉은 점 100개가 멈추지 않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장전 중이었고 드론은 쉬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선두편대 외곽 진입까지 14분이라는 보고가 들렸습니다. 3분, 4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나셀의 손가락이 무전기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 경납고 내부 피드가 잡혔습니다. 작은 화면이었습니다. 김태진이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그 등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분.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였습니다. 김태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1초, 2초. 숨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땀이 턱선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작업복 무릎 위에 올려놓은 주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공포를 그 자리에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떨어질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킨 적 없는 일이었죠. 5분 48초였습니다. 재장전 완료. 김태진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6분이 아니었습니다. 12초가 빨랐습니다. 눈을 다시 뜬 그가 콘솔 앞으로 돌아앉았습니다. 등이 다시 곧아졌습니다. 2차 교전 개시. 다시 섬광이 터졌습니다. 붉은 점들이 사라졌습니다. 50기, 70기. 두 번째 재장전, 5분 51초. 3차 교전, 90기, 100기, 110기. 세 번째 재장전. 마지막 사이클이었습니다. 남은 드론 18기. 4차 교전 개시. 마지막 32발이 날아갔습니다. 5기, 12기, 8기, 3기, 1기. 마지막 한 점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붉은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30기 전략 요격 완료. 담당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환호가 터졌습니다. 나세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교들이 악수했습니다.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사 128발, 격추 130기, 요격률 100%. 2년 전 제가 심사표에 적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실전 데이터 없음, 카탈로그 수치에 불과, 검증 불가. 그 문장들이 하나씩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훈련장에서 96%라고 했습니다. 실전에서 100%가 나왔습니다. 적게 말하고 더 많이 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웃지 못했습니다. 다른 화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 내륙 감시 레이더였습니다. 290km 지점, 드론 발사대가 10개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동 중이었습니다. 나세르를 불렀습니다. 환호에 묻혔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나세르 대령. 그가 돌아봤습니다. 웃던 얼굴이 제 표정을 보고 굳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발사대가 살아있습니다. 130기를 막았습니다. 나세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은 게 아닙니다. 잠깐 멈춘 겁니다. 내일 밤에도 130기가 옵니다. 모레도요. 천궁 탄약은 유한합니다. 원점을 지우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환호가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둘 화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90km. 패트리어트 사거리 밖이었습니다. 항공기를 띄우면 이란 방공망에 걸립니다.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나세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경납고에서 한국 것이 있다고 했을 때와 같은 톤이었습니다. 하디 고문님, 경납고 안쪽을 보셨습니까? 천궁 뒤쪽에 덮개가 씌워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천궁에만 집중하느라 뒤쪽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나세르가 말했습니다. 가보시죠. 경납고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천궁을 지나쳐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나세르가 먼저 앞서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켰죠. 불빛이 바닥을 훑었습니다.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천궁의 발사대와 비슷한 구조였지만 포드 굵기가 달랐습니다. 더 굵었습니다. 포드 옆에 흡기구가 있었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조였습니다. 램제트 엔진이었습니다. 초음속 비행을 위한 추진 체계였죠. 이것은 요격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타격 미사일이었습니다. 나세르가 말했습니다. 천무입니다.
천궁이 방패였다면 이것은 창이었습니다. 날아오는 것을 막는 무기가 아니라 날아가서 부수는 무기였습니다. 저는 발사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태진이 그 앞에 서서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좌표가 떠 있었습니다. 이란 내륙 290km 지점. 조금 전 감시 레이더에서 빨간불이 깜빡이던 그 발사대의 좌표였습니다. 이미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좌표가 이미 입력되어 있다는 건 천궁이 드론을 맡고 있을 때부터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130기를 잡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방패를 들고 막으면서 동시에 창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실전 기록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대답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실전 기록이 없는 무기로 290km 넘어 적의 발사대를 찌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전에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천궁도 실전이 없었죠. 카탈로그 수치에 불과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천궁은 100%를 찍었습니다. 같은 논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왕실의 천무 발사를 건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290km 넘어 내륙을 타격한다는 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외교적 파장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사대를 놔두면 내일 밤에도 130기가 옵니다. 천궁 탄약이 바닥나면 그때는 진짜 끝이었습니다. 방패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나세르를 받습니다. 왕실 긴급 회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궁 지하 벙커에 새벽 4시가 넘어 12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기지 지휘소에서 화상 링크로 참석하고 있었죠. 사이드 국방부 차관이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란 내륙 290km 지점이었습니다. 드론 발사대 12기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열감지 반응이 빨갛게 켜져 있더군요. 엔진이 아직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납고 안쪽에 천무가 있습니다. 사거리 290km입니다. 저 발사대까지 닿습니다. 3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통신 장교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펜타곤 긴급 화상 링크 요청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별 2개를 단 장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 없이 바로 본론이었죠. 천무 발사를 강력히 제거하십시오. 나토 인증을 받지 못한 무기이며 이란 내륙 타격은 분쟁 확대를 의미합니다. 72시간 내 현 작전이 종료되면 지원을 재개하겠습니다. 72시간이면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130기가 또 날아오면 예비탄 30발로는 24기밖에 못 잡습니다. 106기가 그대로 통과합니다. 저는 그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의 눈을 봤습니다. 그는 UAE의 하늘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천무가 성공하면 중동 전체가 봅니다. 하이마스 재계약이 흔들립니다. 폴란드가 계약서를 다시 꺼내봅니다. 루마니아도요. 수십조 원 규모의 다연장 로켓 시장이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72시간은 UAE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천무 발사를 막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동맹의 안보가 아니라 무기 판매가 진짜 의제였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들끓지 않았습니다. 식어버렸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40년 동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6글자를 받았습니다. 가용 자산 없음, 지원 불가. 한국은 전화도 없이 왔습니다. 사람을 보내고 탄약을 보내고 콘솔 앞에 목숨을 놓았습니다. 저는 왕을 봤습니다. 왕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발사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펜타곤 화면 속 장성의 턱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3초, 5초. 화면이 꺼졌습니다. 장성이 먼저 끊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2년 전 심사석에서 96%를 종이 위에 숫자로 봤습니다. 오늘 밤 그 숫자가 130개의 붉은 점을 전부 지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무 발사를 승인합니다. 경납고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천무보다 밝은 불꽃이 꼬리를 끌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비행시간 4분. 290km를 4분 만에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담당관이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10초, 5초.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발사대가 있던 자리에 검은 연기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2기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타격 확인. 표적 전파궤. 98%라고 했는데 100%였습니다.
또 적게 말하고 더 많이 해냈습니다. 펜타곤 재연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같은 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달라져 있더군요. 턱을 괴던 자세가 사라졌습니다. 등이 의자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사이드가 말했습니다. 천무 타격 성공을 보고드립니다. 장성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항의가 없었습니다. 경고도 없었습니다. 72시간이라는 말도, 나토 인증이라는 말도, 분쟁 확대라는 말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미 끝났으니까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장성이 또 먼저 끊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첫 번째 침묵에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침묵에는 패배가 있었죠. 창밖이 트고 있었습니다. 한밤이었습니다. 그 한밤 사이에 방패가 130기를 잡았고 창이 290km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경납고 안쪽에는 아직 덮개가 씌워진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7기. 밤이 끝나고 있었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납고를 두 번째로 찾는 길은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78분이 있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천궁이 130기를 잡아낸 직후였고 천무가 290km를 찔러 발사대를 전멸시킨 직후였습니다. 지휘소 안에서는 아직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열기를 등지고 걷고 있었습니다. 나셀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경납고 안쪽을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천궁에만, 천무에만 집중했으니까요.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새벽은 빠르더군요. 지평선 쪽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밤새 차갑던 공기가 서서히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천무가 날아갔던 하늘이 이제는 그냥 하늘이었습니다. 290km 넘어 어딘가에서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을 텐데 여기서는 볼 수가 없었죠. 경납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점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들어섰습니다. 천궁이 먼저 보였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가 멈춰 있었습니다. 점검 모드였죠. 128발을 토해낸 포드가 비어 있었고 한국 기술진 2명이 재장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천무가 보였습니다. 발사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290km를 날아간 미사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목표물과 함께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그 두 무기를 지나쳐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불빛이 닿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눈이 적응하는데 몇 초가 걸리더군요. 그리고 보였습니다. 회색 방수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봤습니다. 17기였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언뜻 봤을 때와 숫자가 같더군요. 가까이 갔습니다. 덮개 틈으로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발사대였습니다. 포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천무의 포드와 구조가 비슷했지만 굵기가 달랐습니다. 확연히 더 굵었죠. 한 뼘은 더 되어 보였습니다. 포드 옆면에 흡기구가 있었습니다. 천무에도 있었던 램제트 엔진용 흡기구였는데 크기가 더 컸습니다.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인다는 뜻이고 더 빠르게 날아간다는 뜻이고 더 멀리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김태진이었습니다. 어젯밤 콘솔 앞에 앉아 130기를 잡아내고 재장전 6분 공백 동안 눈을 감고 버텼던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쟁을 치렀는데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얼굴이더군요. 그가 덮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무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 듣는 건 처음이었죠. 어떤 보고서에서도 어떤 입찰 심사에서도 이 형태로 이 자리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천궁 앞에서도 천무 앞에서도 봤던 그 멈춤이었죠. 답을 모르는 멈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말할지 쟤는 멈춤이었습니다. 800km는 됩니다.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천무가 290km였습니다. 어젯밤 그 거리로 발사대 12기를 전멸시켰죠. 800km면 그 3배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란에 군사기지가 있는 내륙 도시까지 닿습니다. 수도권 외곽까지도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덮개를 다시 봤습니다. 17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덮개를 씌운 채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어젯밤 세계는 천궁에 박수를 쳤습니다. 천무에 놀랐습니다. 펜타곤 장성은 침묵으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빈살만이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것들은 여기 있었습니다. 덮개 안에서 조용히 800km를 품고서요. 실전 기록은 있습니까? 결과를 알면서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천궁도 없었고 천무도 없었죠. 그런데 둘 다 100%를 찍었습니다. 96이라고 하면 100이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98이라고 하면 역시 100이 나왔습니다. 왜 17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18발이었습니다. 130기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18발. 미국이 남기고 간 그 숫자. 그래서 17기입니까? 패트리어트가 부족했던 그 자리를 현무가 채운 겁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 130기를 잡을 때도 웃지 않았고 290km를 때렸을 때도 웃지 않았죠. 재장전을 12초 앞당겼을 때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웃었습니다. 우연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숫자를 우연에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96%도 290km도 130기에 맞춘 128발도 전부 계산이었죠. 17도 계산이었을 겁니다. 왜 덮개를 씌워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천궁은 보여졌고 천무도 꺼냈는데 현무는 왜 숨겨둔 겁니까? 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필요할 때까지는 보여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말이 경납고 안을 울렸습니다. 천궁이 필요했습니다. 드론 130기가 날아왔으니까요. 천무가 필요했습니다. 발사대가 290km에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현무는 언제 필요할까요? 800km, 이란의 더 깊은 곳에서 위협이 올 때, 탄도 미사일 기지가 가동될 때,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칠 때, 한국은 그때를 위해 17기를 덮개로 가리고 경납고 가장 깊은 곳에 세워뒀던 것이었습니다.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그때 나세르에게서 무전이 왔습니다. 하디 고문님, 지휘소로 와 주십시오.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더군요. 저는 김태진에게 고개를 숙이고 경납고를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3장의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카드, 천궁을 펼쳐 130기를 막았습니다. 두 번째 카드, 천무를 꺼내 290km를 찔렀습니다. 세 번째 카드, 현무는 아직 테이블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800km라는 숫자를 품은 채로. 그리고 김태진의 마지막 말이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까지는 보여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지휘소 문을 열었습니다. 나세르가 화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더군요. 하디 고문님. 그가 저를 봤습니다. 사우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커피를 한 잔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왕실 외교 채널로 들어온 긴급 전문이 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천궁 긴급 공급 요청, 규모 10조 원, 즉시 협의 요망.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웬만한 나라의 1년치 국방비를 통째로 쏟아붓는 금액이었습니다. 장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즉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가져가겠다는 절박함이었죠. 나세르가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천궁이 130기를 전량 요격한 사실이 중동정보망을 타고 이미 퍼졌다고 했습니다. 빈살만의 귀에 들어간 건 무기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아람코 정유시설이 불탔을 때 패트리어트가 배치되어 있었는데도 하늘이 뚫렸습니다. 그 이후 사우디 왕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이 뚫리면 모든 게 끝난다는 교훈을 뼈에 새겼죠. 그런데 미국의 답은 기다리라는 한마디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생산은 공장 노후화로 지연되고 있었고 생산 라인은 다른 나라 물량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빈살만이 한국을 향해 달려온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의 요청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현지에 미사일 생산 공장을 세우고 핵심 기술까지 이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수십 년간 무기는 팔되 만드는 법은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켜왔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함께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었죠. 안보 해결과 산업 육성을 한 번에 잡는 패키지를 통째로 내민 셈이었습니다. 나세르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UAE 왕실 공식 발표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유 2,400만 배럴 우선 공급, 조건 없음. 무기 계약 대가도 아니었고 차관도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하늘을 지켜준 것에 대한 답이었죠. 200만 배럴이 이미 한국 여수항에 도착했고 나머지 2,200만 배럴이 다음 달 출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이 더 있었습니다.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UAE에서 한국으로 향할 때 반대 방향에서 한국 수송선이 천궁포대를 싣고 UAE로 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위에서 두 척의 배가 교차했습니다. 한 척은 원유를 싣고 한 척은 방패를 싣고 어떤 계약서보다 강력한 장면이었습니다.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요르단, 이집트, 폴란드, 하이마스 재계약을 보류했다는 나라들이 하나씩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방산업체가 미국 AI 기업 팔란티어와 손을 잡았다는 뉴스도 떴습니다. 어젯밤 이 사막에서 벌어진 일이 세계 방산 지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점유율이 불과 몇 년 전 5%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30%를 향해 치솟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60%에서 40%대로 떨어지고 있었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무서운 속도로 채우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리처드 벤스였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운운하며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크리스탈 위스키 잔도 없었고 태블릿도 없었습니다. 비굴했습니다. UAE 측 고위급이 그를 봤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모든 계약을 백지화합니다. 짐을 싸십시오. 리처드가 뭔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 고위급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방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날 글로벌 디펜스 주가가 장중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심사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천궁은 도입 불필요. 미국산 패트리어트 대비 실전 신뢰도 현저히 부족. 가격 경쟁력 외 장점 없음.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부끄러웠습니다. 실전 데이터 없음이라고 적었는데 어젯밤 130기를 전량 요격했습니다. 카탈로그 수치에 불과하다고 적었는데 훈련장 96%보다 높은 실전 100%를 찍었습니다. 검증 불가라고 적었는데 290km 넘어 발사대 12기를 전멸시켰습니다. 심사표를 찢었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나세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군번줄이 손에 잡혔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생전에 딱 한 번 그 전쟁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죠. 정글도 아니고 사막도 아닌 낯선 땅에서 같이 싸운 한국인들 얘기를 하면서요. 그 친구들은 절대 등을 보이지 않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김태진이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드론이 떨어질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재장전 6분 공백 동안 눈을 감고 버텼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킨 적 없는 일이었죠. 절대 등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70년 전 아버지가 봤던 그 사람들의 후손이 어젯밤 이 사막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전화를 끊었을 때도 그들은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번줄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봤습니다.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 현무 17기가 덮개를 씌운 채 서 있었습니다. 세계는 아직 현무를 몰랐습니다. 천궁에 감탄하고 천무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꼴찌를 줬을 때도, 왕실이 별도로 불렀을 때도, 경납고에 무기를 세울 때도, 콘솔 앞에 앉을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말했습니다. 보여주기 전에 완성했습니다. 증명하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꺼냈습니다. 진짜 실력은 입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더군요. 진짜 신뢰는 계약서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누가 곁에 서 있느냐로 결정되더군요. 한국은 그날 밤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40년 동맹보다 강한 하룻밤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